지문을 없애기에 과도한 그렇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네. 방법을 썼다.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용마산. 약 85m의 나지막한 산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약수까지 유명해 인근 주민들이 산책 삼아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한여름이면 열대야에 잠 못 들던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밤새 담소를 나누던 곳.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용마산을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원래 매일 약수터로 물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거의 안 가지. 가도 혼자는 절대 안 가고 두세 명이 몰려다녀. 우리 집에서 산이 보이는데 밤마다 쳐다보면 아주 오싹하다니까. 하루아침에 두려운 장소로 변한 용마산.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4년 8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주민 정 씨는 아내와 함께 용마산 텃밭에서 깻잎을 따는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따다가 텃밭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언뜻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는 정 씨. 조심스럽게 물체에 다가가 살펴보는데 그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아버린 정 씨. 아니 처음에 무슨 작은 짐승이 죽어있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이 붙어있는 게 사람 팔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신고했어요. 정 씨가 발견한 것은 훼손된 왼쪽 팔이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돼 군데군데 거뭇거뭇한 모습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팔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시신의 나머지 부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 둔부, 그리고 복부 부위가 각각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무엇으로도 쌓여 있지 않았고 은폐할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땅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머리와 양다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100여 명이 동원돼 용마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시신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일단 시신은 남성의 것으로 보였고 나이는 20대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10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예리한 흉기에 도려져 그 부위마저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시신의 옆구리 쪽에는 칼에 2회 찔린 상흔이 있었고 부패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2-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이 잘린 단면으로 봤을 때 칼과 톱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토막 시신이 발견된 곳은 공원 등산로인데다가 주택가와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평소 등산객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발견되기 쉬운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 경찰은 최근 실종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용마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서울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잡혀 한동안 떠들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산에서도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난 것일까? 도대체 사망한 남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여름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이제 당시에 마산시였고요. 현재는 이제 창원시에 편입이 돼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로 불리는 곳인데 저는 일단은 발생한 시점을 따라서 당시 지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산의 용마산의 텃밭에서 남성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당시 뭐 깻잎밭 그리고 팔, 그 군방에서 발견된 다른 부위들 그리고 유기를 했지만 뭐 그냥 구덩이를 파거나 어떤 흔적 없이 위에 올려져 있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모습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거지 발견된 모습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왼쪽 팔만 발견됐다. 그렇게 던져서 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시작하면 안 되죠. 그것이 이제 다른 들짐승에서 이동됐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거기에 던져져서 유기된 건지 그러니까 묻지 않고 네. 그걸 구분해내는 작업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등산도 가깝고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매장할 생각도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범죄 준비 단계가 없었다. 아니면은
그곳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매장할 정도의 계획성이 없었다. 본인이 범죄를 특히 이런 훼손 범죄를 대하는 어떤 이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범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먼저 확인되려고 하면은 지금 없잖아요. 머리랑 아니면 뭐 이것이 저기 양다리요. 양다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은 들짐승이 원래 멀리 가져간 건지 아니면 그거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서 아예 거기에 놓고 따로 별도의 것으로 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 부위예요. 그러면 머리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해서 머리가 완전히 훼손됐다. 그러니까 공격 당시 훼손됐다. 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분노라든가 뭔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게 하는. 네, 먼저 신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양손의 지문이 흉기로 잘린 것은 좀 많이 봤는데 그 지문을 잘라내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하듯이 불로 지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펜치 같은 걸로 전지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지가위를 쓸 도구가 없었나? 힘이 없었나?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됐었나? 너무 과도한데 지문을 없애기에 과도한 그렇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네. 방법을 썼다. 이게 면식이 보통 이제 면식 관계에 있어서 바로 나로 지목당할 상황에서 보통 지문을 많이 훼손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과도하게 했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정말로 깊어서 그렇죠. 어떻게든 발견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히 효과적이진 않다. 도려내는 것보다 잘라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잘라내가 그것을 뭐 그만이죠. 이게 말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있는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지금 당면한 상태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논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을 좀 했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치밀하게 다루는 걸 방법을 고민하지 못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앞서서 이제 머리 관련돼서 이게 단지 신원 확인뿐 아니라 머리에 대한 공격 여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부위 공격 여부를 파악해서 범죄의 심리를 또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지문 훼손과 결부돼서 머리가 안 발견됐기 때문에 얼굴 확인 못하는 거죠. 네, 신원 확인이 그럼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머리는 또 따로 그럴 이렇게, 수 있죠. 네, 머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사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쉽게 그냥 아무데나 아니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버리고 예를 들면 머리는 공들여 버리고 그럼 다리는 뭐냐? 다리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럼 다리에도 신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나? 뭐 점이 크게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다리를 약간 장애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다리에 수술을 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중 동작 혹은 두 단계의 계획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또 역시 지금 이 공간은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빠르고 쉽고 빠르는 속도의 문제고 나머지는 신중성의 문제.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저희가 이제 토막을 내서 유기를 하는 경우 뭐 이동의 용이성 그다음에 어떤 감정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장소가 통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가에서 거리도 안 멀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곳도 아닌 곳에 땅구덩이도 안 파고 위에 얹어놓고 근데 또 토막을 내서 이곳을 가져와서 버렸다. 이건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눈을 들어갔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가장 멀리 보이고 가장 은폐되어 보이는 곳에 그냥 쉽게 던졌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끔 그렇다고 보면은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빨리 지금 이 범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리한 상황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오래 계획된 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 유기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래 계획된 범죄는 네. 아니죠 이거는. 네. 오래 계획된 범죄도 아니고 네. 빠르고 신속하게 했지만은 어떤 처리 방법은 약간 미숙한 또한 특정의 과도한 불균형한 상태. 경찰은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시신의 신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모두 불에 그을러지긴 했지만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 실종된 가족이 있다는 전화가 몇 걸려왔지만 그중에도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8월 3일 사건을 맡고 있는 마산 동부경찰서의 형사계로 한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50대 엄마하고 20대 딸이었는데요.
형사계로 직접 찾아와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50대 남편이 지난달 29일에 동료들을 만난다고 집에서 나간 후에 안 들어왔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종된 남편은 마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손 씨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손 씨는 용마산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3일 전인 7월 29일 직장 동료들과 낚시를 하러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으로는 낚시가 끝난 후에 동료 택시기사의 집으로 다 같이 가서 술을 마셨고 상당히 취한 손 씨가 집에 가겠다면서 먼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거의 만취한 상태로 동료 택시기사 집을 나선 손 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실종된 상황. 실종자 손 씨가 정말 용마산에서 발견된 시신과 동일인 것일까?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문에 도려져 있던 손가락의 표피를 하나 더 벗겨서 지문 감식을 한 결과 겨우 피살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피살된 사람은 바로 실종된 50대 택시기사 손 씨였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10일 후에 신원이 어렵게 확인되면서 수사가 급무실을 타게 됐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실종된 손 씨로 확인되자 경찰은 그의 아내와 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봐 면식범으로 추정, 혐의점이 있어 보이는 손 씨의 친구 3명도 불러 시신이 발견된 전후의 행적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선 더 이상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손 씨의 아들까지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료들 진술에 따르면은 손 씨가 회식 후에 집으로 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의심됐던 게 사실이고요. 아들은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는데 마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휴가 나온 상태여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혐의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망한 손 씨는 평소 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고 또 아들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 그다음에 이후 수사 관련된 이야기, 가족 관련된 이야기가 찾아봤는데요.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신원 확인이 되게 힘들게 됐지만 이거 또 한꺼풀을 벗겨서 또 이게 하면은 되나 봐요? 표피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만 지문이 되어 있는데 속은 아직 지문이 되기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훼손한 범인들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손가락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뭔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리고 아니면 태우고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지문을 복원하는 기술이 대한민국 경찰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범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는데 확인이 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황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을 가족, 친구, 그렇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네. 근데 하필 모녀가 왔네요. 네, 실종 신고하러요. 그러니까 그럼 모녀가 조금 늦지 않았나요? 7월 29일 날 이제 실종이 됐는데요. 8월 3일 날 이제 신고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날짜로 보면 5일 정도 지난 후에 실종 신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도 좀 늦은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야 우리가 바다 낚시 간다고 치고 그걸 쳐도 그런데 이게 또 마산이니까 바닷가니까. 남편 손 씨가 워낙 며칠씩 집을 비우는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다. 실종을. 아니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일단 그 의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한 범죄 그리고 얼굴 그러니까 머리가 없고 그러면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심을 할 거예요. 모녀를. 네. 아들도 의심도 받았었죠. 근데 아들은 어차피 군복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휴가를 당시 나온 상황이어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한 3개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오는 도중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일이 있었던 거 이 정도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싸우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마산이 바닷가고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허술하게 아니면 일종의 동네 약수터에 던져놓는 식으로는 아니겠죠.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깊게 묻거나 아니면 완전히 훼손하거나 왜냐하면 남자들이잖아요.
아니면 바다니까 아니면 뭐 바다 안쪽에 넣거나 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 같은데 그 일종의 남성형 아니면 조금 더 바깥에 있는 공간에 썼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 힘이 없는 여성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근데 들긴 들었는데 감정이 좀 있다. 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처음에 확인했을 때 훼손된 시신을 그냥 흩뿌려 놨나? 그럼 그거는 대단히 그 심각한 사후 모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가족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가족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용의자는 3명이죠. 3명? 네. 위엔 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친인척이요. 친인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인척까지 확인해 보면은 용의점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범인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이어졌는데요. 이후 사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수사팀은 나머지 가족인 50대 아내와 26살 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모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중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용마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남편이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도 크게 놀라지 않는 눈치였고요. 실종 신고를 받았던 형사 말로도 부인 강 씨 태도가 영 어색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라졌다면 실종 신고를 하긴 했는데 찾으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조사 결과 손 씨 부부는 평소 가정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처증에 있었던 남편 손 씨가 아내 강 씨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의심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 강 씨의 지인들은 손 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 지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손 씨는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했고 동료 기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친구 관계도 조사했지만 특별히 손 씨가 남에게 원한을 살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사망한 손 씨의 진짜 얼굴인 것일까? 경찰은 아내와 딸을 불러 따로따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직한 상태였는데요.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범행 일시 행적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추정일 당일인 29일에 남자친구하고 수시로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많이 하다가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밤부터 새벽 사이에 유독 문자 통화 내역이 없었습니다. 손 씨가 동료 택시기사의 집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간 시간부터 딸이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고 딸과 아내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횡설수설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손 씨를 살해했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펄쩍 뛰며 부인하는 두 사람. 경찰은 모녀가 자동차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봤습니다. 사망 추정일 밤부터 모녀가 렌터카 회사 여러 곳에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한 업체에서 차를 빌린 기록도 발견된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차를 빌려 어디에 갔었냐고 물어본 수사팀. 그러자 두 사람의 대답이 갈렸습니다. 따로 조사받으니까 입 맞출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한 명은 용마산에 갔다고 했고 한 명은 창원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탔을 때 비닐봉지에 뭘 들고 갔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슬쩍 떠보니까 어머니는 삼계탕이든 찜통을 들고 왔다고 하고 딸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모녀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을 수색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누미롤 검사를 하자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사망한 손 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모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던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들, 제가 죽였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결혼한 직후부터 애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욕하고 때리고 그날도 술에 취해서 망치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들길래 그래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당시에 아내와 딸에 관한 의혹들이 좀 이상한 점을 형사들이 품고 있었다. 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딸이 계속하다 딱 그 시간에만 끊긴 모양이에요. 이건 사실 확실히 의심을 받는 점 같은데요. 평소와 다른 상황이고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보통은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꺼놨거나 아니면 안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미적미적하고 그런 상황에서 형사들은 금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요거는 좀 이상하다 느낌. 그래서 이제 수색영장을 통해서 루미놀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시신을 훼손한 부분까지는 얼추 확인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실제로는 이제 자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죽였다, 어떻게 죽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확인이 필요하죠.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아내와 아내 지인들 쪽 주장이고요. 이제 남편 그 직장 동료들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증언이 사실 생존자이자 본인이 범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증언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야 모르죠. 직장 생활만 알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이 원만했고 동료 기사를 잘 어울려도 가정 폭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직장 생활이 원만하고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아주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가정 폭력의 잔인한 범죄자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러면 가정 폭력을 통해서 이 아내나 아니면 가족들이 뭐 맞아갖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병원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집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뭐가 깨졌거나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정도만 확인해도 이거는 진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망자의 아내가 내가 혼자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앞서서 저희가 통신기록, 딸의 통신기록이 멈춰 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루미놀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 관계 없고 근데 여기서 살인이 벌어졌고 루미놀은 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 딸이 사실 관계가 안 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럼 뭐 어차피 3명이 있는데 1명은 죽고 2명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2명이 범인이겠죠. 그러면은 2명이 같이 죽였고 같이 훼손했는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죽이고 한 사람이 훼손한 나머지 한 사람이 그거를 감춰주려고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남편 손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모든 일을 혼자서 했다고 아내가 주장했는데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의 전말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자백을 했다는 소식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담담함을 유지했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한테 폭언을 했고 폭행을 했어요. 아들한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도 엄마랑 같이 맞았어요. 특히 술 마시면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했고요. 갖은 행패를 다 부렸어요. 전 아버지에게 추행도 당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딸은 아버지의 심각한 가정폭력이 20년 이상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던 모녀.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 씨는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괜히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온 손 씨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런 손 씨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내 강 씨는 덜덜 떨고 있었고 딸은 제발 그만하시라 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망치를 휘두르며 욕설을 퍼붓던 손 씨는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자 갑자기 식탁 위에 망치를 올려두고 몸을 숙여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딸. 딸이 식탁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내리쳤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머리를 잡고 휘청거리자 딸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찔렀고요. 그러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쳤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딸은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버지 손 씨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손 씨가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의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고 하자 딸은 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수건을 집어들고 입과 코를 틀어막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다는 모녀.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딸은 어머니에게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진술로는 엄마나 자수할래라고 말하는 딸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단념한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자수하면 네 인생 그걸로 끝난다. 하면서 굳고 말렸다고 합니다. 딸의 앞길을 위해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아내 강 씨는 딸에게 먼저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늦은 밤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는 모녀는 집안에 있는 칼과 톱을 이용해 시신을 열등분으로 절단했습니다. 시신 회수는 밤 10시 50분경 끝이 났습니다. 이후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 차를 빌리려고 시도한 모녀. 하지만 휴가철이라 밤에 남아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넣고 배낭에 담아 집 근처 용마산공원 산책로 부근에 유기하고 돌아온 모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모녀는 다시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 겨우 차를 빌렸습니다. 시신의 머리와 장기는 찜통에 담고 양발은 비닐에 담아 렌터카를 타고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마산시 구산면 한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했다라고 자백했다는 소식을 형사에게 듣자마자 딸이 오히려 자기가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말을 바꾸고요. 그래서 그 딸의 주장에 따르면은 폭언과 심지어 추행까지 있었다. 그래서 버틸 수 없어서 그날 밤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망치로 머리를 공격했을 거잖아요. 네. 그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진술의 진부 여부가 나타나고 또한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을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느냐 딸이 할 수 있느냐를 또 비교해 보면은 근사치는 아니라더라 근사치 정도 나올 수 있어. 그것도 잘 확신할 수 없지만은 네. 결국은 명확한 거는 둘이 같이 한 거죠. 물론 이제 딸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분명한 거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네. 연결되어 온 폭력 때문에 그랬다. 그럼 분명히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속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그 어떤 흉기나 둔기를 가지고 때리고 막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 혹은 뭐 폭력의 지속성 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머니를 아들이 그때도 이제 똑같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들고 있는 장도리를 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아주 매우 짧은 순간에 이 상황의 전환. 네. 그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의 도구를 빼앗아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진술 부분이 납득이 좀 되는 감정선과 이전에는 네. 가해자가 힘이 있었겠죠. 네. 사실은 자기가 50대고 딸은 이제 성인이 됐죠. 26이나 됐어요. 네. 처음 때릴 때부터 계속 때려왔고 맞아왔으니까 그게 유지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맞았던 사람들은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이 남자는 도망갔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를 공격하고 칼로 찔렀다고 하면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망갔을 가능성. 네.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죠. 저 다른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덜덜 떨고 있었고 딸이 말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머니 이렇게 디테일한 반응이 진짜 말 그대로 오랫동안 폭력이 있는 집안의 어떤 모습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네. 이게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때리고 해도 술 먹고 뻗어갖고 있는 남편을 쉽게 공격하지 못해요. 얼어갖고. 네. 근데 이제 그건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자기 혼자 있으면 못하는데 네. 자기 가족, 그러니까 딸이나 딸을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다른 가족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딸도 이 상태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더하면 자기 어머니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의식이 확 바뀌는 거죠. 네. 만약에 혼자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게 심리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게 좀 맥락을 보자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유영철이 잡히고 얼마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막살인, 뭐 시신 유기, 뭐 잔혹함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유난하게 컸을 때인데요. 그래서 당시 여론 중에는 살해를 했으면 신고를 하지 왜 시신을 토막내냐? 그건 가정 폭력을 당했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막 시신에 대한 공포감이 어떤 동기도 용납될 수 없다. 이게 더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근데 이 모녀는 네. 거꾸로 생각한 거죠. 네. 유영철이 잡히고
그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야 토막을 내서 버리면은 유영철 완전 범죄가 되겠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이제 모방이죠. 아니 실제로 살인과 사체훼손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을 당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 뭐 가정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시신을 토막내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그거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사실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재판 관련된 이야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문도 제가 있는데요. 결국 모녀가 존속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 재판에서 딸이 징역 15년, 어머니 징역 5년 선고받았고요. 당시 이제 여성단체, 종교단체 이런 쪽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다라면서 구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딸이 징역 8년, 어머니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가 이것도 형량이 너무 높다 해서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판결문 보면 한 3개 정도 주장에 대해서 크게 논의가 있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한마디로 이게 그냥 상해, 폭행의 어떤 의도만 있었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행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것을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오래된 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법원은 상해치사로 가야 된다라고 네. 했던 건데 이거는 뭐 범행의 본질과는 상관없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법논리적으로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면은 머리를 치면 당연히 죽을 걸 예측하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옆구리를 2번 찔렀다고 하는 것은 연결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오래된 매만 안의 증후군과 또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사람들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그 연결성을 미국 같은 데서는 폭넓게 연결해 줘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 거고,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왔기 때문에 심신을 판단할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판사들이 법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좀 많이 좀 배척을 했다 하더라도 형량상으로는 상당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체 훼손 정도의 형량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판결문상에서는 살인은 맞다. 네. 근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좀 참작을 많이 해준 거고, 사체 훼손은 사실은 그것과는 분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딸은 8년, 어머니는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 손 씨 가족들이 법정에 나서 증언을 했는데요. 손 씨가 어줄고 착한 사람이다. 아마 원인 제공이 있었기 때문이지 절대 가정폭력을 휘두를 사람은 아니다라고, 없었다라고 당시 주장했다고 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받은 날 어머니 바로 그날 석방됐지만 딸은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요. 2004년 사건이기 때문에 8년이면 이미 뭐 나오셔가지고 저희 몸이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도 아마 이 상태에서는 가정폭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 듣고 싶으시면은 저희 설명란 주소 누르시면은 링크가 열립니다. 누르시면 바로 저희 팟빵 크라임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